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 한지영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좀 분위기 어떤가요, 여의도는? 참담하죠, 진짜. 아, 저도 진짜요? 이제 그 네. 시황이나 전략을 담당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와, 하루하루 우리나라 증시 주가를 봐도 그렇고, 미국 증시 주가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좀처럼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11월 1일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긴 했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야, 이거 반등이 찐반등이니까, 이거 그냥 산소호흡기 살짝 달아주고, 탈출기에 마련해주는 약간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죠. 몇 년 만에 거대한 위기가 온다. 다들 현금 마련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거기에 휩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도 지금 막 그런 영상 보고 있으면, 야, 나도 진짜 지수 뭐 내년도에는 그래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코스피 뭐 2,000 깨지고, 뭐 나스닥 10,000 깨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굳이 나쁜 것만 찾아볼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질 만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들. 여기에 주목을 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도망칠 자리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증시에 남아서 새로운 기회, 또 성과 부진했던 것들을 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 이맘쯤에도 정말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흘렀었잖아요. 그쵸, 네. 연기금 파산한다 이러면서. 네, 맞죠. 그때 영국이었죠. 영국 예. 무슨,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년 다 경제 전망이 네네. 다 비관주의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올해 상반기가 네. 정말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네네. 이랬는데 또 10월 달이 안 좋으니까 네. 또 다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전망할 때 지금 상황을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그대로 투영해서 전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본 설문조사 중 하나가 블룸버그에서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4분기 나스닥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해서 보니까 그 응답자들 500명 전문가들 중에 대략 65%가 나스닥 조정 4분기 때 내내 받는다. 그리고 거의 20%는 뭐 10% 이상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0월 한 달 동안은 나스닥이 거의 3% 정도 빠졌으니까 10%까지 가려면 11월, 12월 달 계속 또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설문조사 데이터들 나름 잘 활용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 전략에 반영하고 예측하는데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베이가 가진, 설문이 가진 특성은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서베이를 한다라는 것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했을 때 내일 FOMC가 됐건 혹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건 상황이 바뀌면은 그 설문조사상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패닉 셀링의 분위기,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분위기에 섣불리 휩쓸리지 말자.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관점에서 네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AI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때는. 예. 그럼 내년에는 뭐 좀 등장할 만한 게 있을까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뭐 다시 한번 AI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 내년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완전히 정치 지형의 격변에 해거든요. 뭐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우리나라 총선 있고 3, 4월 달에 러시아 대선, 우크라이나 대선 있고 6월 달에 유럽 의회 선거 있고 11월 달에 끝판왕 미국 대선 있고. 정치의 해네요. 네. 정치적인 해들 중에서 보면은 공통분모는 인프라랑 신재생 쪽에서는 계속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인프라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들 모두 약간 초당파적인 정책 드라이빙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도체를 포함해서 메모리 업황 쪽에 대한 좀 베팅도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남아있는 지금 기간 중에서 산타랠리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좀 가까운 거리부터 가죠. 예. 아마 둘 중 하나겠죠. 랠리는 하긴 할 것 같은데 위, 아래. 예, 산타 랠리냐 아니면 사탄 랠리냐 둘 중 하나인데, 저는 뭐 랠리보다는 그냥 주가 회복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2,500 중반 후반선까지는 한번 복귀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2,300 이제 복귀했으니 이제 올라왔으니까 2,500이면 야 불장 아니야?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코스피 기준으로 2,500, 600선에서 놀았었잖아요. 네. 그냥 과거에 그 10월달 빠졌던 거 좀 메꾸는 그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 11월, 12월 중에서 좀 주요 이슈들, 좀 시장에 건드릴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FOMC겠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9월달 이후로 시장이 힘들었던 거는 뭐 전쟁 리스크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제일 힘들게 했던 게 고금리에 따른 부담들이었고, 그거는 8월 말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 때 예상보다 시장에 세게 그 매파적인 신호를 받으면서 금리가 튀었던 거거든요. 네. 이 금리 상승세를 제동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원인 유발자인 연준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이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1월 FOMC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근데 하지만 뭐 동결 아니겠습니까? 네, 설마. 동결은 할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나 바뀌었냐, 이제 파월 의장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냐인데, 그 10월달 중반에 한 번 조정 또 세게 맞았던 것 중 하나가 10월 19일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야, 전쟁 우려가 되긴 되는데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는데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러한 식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두면서 시장에서도 야, 이거 톤 바뀌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해버리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지난 2주 동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그에 비해서 증시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요동 한 번 더 쳤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이거를 신경 안 쓸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FOMC 때 파월 의장이 그래도 매파적인 발언은 하겠지만 추가적인 증시 급락은 유발할 정도로 매파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봤을 때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증시는 그 주가 복원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주가 복원의 단계를 넘어서 급반등을 해버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증시가 빨리 폭등을 해버리면 반등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위험자산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또 연준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2월 달에 또 세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도 그거를 눈치를 보면서 주가 복원을 하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중후반 선까지는 복귀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의 뭐 산타랠리급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타도 바쁘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 금리도 상당히 높잖아요. 미국 채금리 10년물 금리만 봐도. 그럼 이거는 좀 가라앉을 기미가 좀 보이나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5.0 정확히 기가 막히게 딱 찍었다가 지금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건 일단 다행인데, 반대로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저 4.9죠 지금. 네, 4.9, 4.8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4.5만 가도 시장은 환호할 것 같아요. 근데 연말까지는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 FOMC 전까지 좀 한두 달 정도는 계속 금리는 변동성은 있을 거다. 대신에 아마도 그 이번에 11월 FOMC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금리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 5.0 이상으로 뭐 안 올라가겠다 이 인식이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뭐 주가를 위로 들어올리는 힘을 크게 만들어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지언정 하방은 계속 막아주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고, 또 연말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증시에 얼마큼 영향을 끼칠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좀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전쟁이 제 5차 중동 전쟁이 되면 어쩌냐 이거에 대한 것들인데, 저는 일단 5차 중동 전쟁까지는 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의 중동 전쟁 때는 반 이스라엘 정서가 너무나도 강해서 주변에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이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쟁들이 확산이 되고 막 오일 쇼크 사태가 일어나고 수에즈 운하 사태가 일어나고 이랬던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 전쟁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반이스라엘 정서가 굉장히 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워낙 뭐 뿌리 깊은 이념들이니까 각 지도자들의 심정 변화들 이런 거에 따라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5차 중동 전쟁까지는 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나 가면 어쩔 건데 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은 제1차부터 4차 중동 전쟁 당시에 S&P 500이 기간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거를 보시면 일단 평균 수익률 오른쪽 끝에 가서 보시면은 그 전쟁 당일에 1.0% 빠졌고 일주일 후에 플러스 3%, 2개월에 플러스 2.5%, 그 1년 후에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빠진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면 1년 뒤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결론을
직관적으로 내려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그 사태가 굉장히 커졌었던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운하 사태 때랑 또 오일 쇼크로 이어졌던 4차 중동전쟁 이때인데, 이때를 제외하고 오히려 1차랑 3차 때에는 그렇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중동전쟁 역시도 그 시기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뉴스플로 중심에 있고, 예. 증시 변동성 자체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요즘에 흐름을 보면은 뭐 하마스가 인질들 일부 석방해주고, 이란도 뭐 개입, 뭐 레드라인 선 넘었다라고 하는데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일단은 뭐 주변에 항공모함 배치를 하긴 했는데 외교적인 쪽으로 최대한 이 사태를 끌고 간다라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뭐 5차 중동 전쟁 일어날 가능성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아직까지 그럼 증시에서도 이런 전쟁 리스크는 그 반영되는 건 아닌 거죠? 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10월 달에 유가 한번 뭐 90불 이상으로 볼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90불 못 가고 막 떨어져요. 86불, 87불 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전쟁 자체가 뭐 장기화는 될지언정 주변국으로 확산되지 않는 이러한 좀 거기까지는 베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크 하나는 제거했네요. 제거했길 바라야죠. 네. 좀 여담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0월 달에 하락률을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빠졌더라고요. 한국 증시가 정말 난이도 높은 장세인 것 같아요. 계좌의 전쟁이 났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증시 보면 지금 고민이 뭐냐면 주도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2차 전지주들이 요즘에 예.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을 예. 겪으면서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기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은 주도주는 뭐 수시로 등장을 했고, 저도 내년에는 주도주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도체,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게 2차 전지 테마 지수인데, 2차 전지 주가 추이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죠. 대부분 다 뭐 고점 대비 30에서 50% 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적으로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뭐 수급 이탈들도 워낙 있고, 신용 잔고 물량들도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황상으로는 주도주로서의 모멘텀은 지금 조금씩 소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대표적으로 주도주로 부각됐던 애들을 보면은 연말로 갈수록 힘을 잘 못 써요. 네. 2014년도 그 중국발 이제 화장품 장세 있었고, 2015년도 바이오 버블 장세 때 건강관리 업종들, 그리고 2017년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반도체, 2018년도 남북 경협주, 2021년도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 22년도 태조 이방원, 가장 최근에 그 2차 전지, 얘네들을 보면은 상반기까지 내내 힘쓰다가 하반기, 특히나 가을을 들어서 주가가 맥을 못 주고 좀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 살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주식은 누군가가 사야지 더 올라가는데 신규 매수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급상으로도 힘이 떨어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주도주들이 올라갔을 때 그 논리를 보면은 내러티브가 잘 형성이 됐죠. 중국이 뭐 제품을 산다, 또 슈퍼사이클이 온다, 또 남북 경협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이 된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성장이 계속 나오는 섹터다. 이렇게 해서 주가 내러티브 형성돼서 올라갔다가 이게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면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주도주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갔던 업종들이 있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주, 뭐 그다음에 그 기계 중공업주 이런 데들은 쭉쭉 갔었고,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차화정 때도 그렇게 갔었고. 그쵸. 근데 얘네들이 오래 갈수록 주도주가 그 주도주로서 힘을 계속 쓸 수 있게 만든 요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 내러티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그거를 실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계속. 이거인데, 이번에 2차 전지주도 그렇고, 과거에 몇 개의 가을 이후로 꺾인 애들을 보면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꺾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향후의 주도주는 뭐가 될까? 실적 성장 계속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고, 숫자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애들. 저는 그게 뭐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1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되려면 또 규모도 커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반도체야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봐도 근데 반도체는 프로의 비중 다 싣고 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싣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내년도에 주도주로 될 만한 유력한 후보 대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11월 1일 오늘 한국 수출 데이터 나와서 봐도 마이너스 폭 축소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도 지금 3분기, 4분기 때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여지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주 그래도 어느 정도 담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는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예. 지금 보일 만한 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뭐 내년 내내 힘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올해 연말 남은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숫자로서는 계속 증명을 해주면서 주가로도 좀 화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중국 관련해서도 네네.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네. 계속 이제 뭐 정상회담을 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중국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1월 달에 아마 시진핑이랑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들 간의 관계가 그동안 미안해.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고 화해하자. 이럴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얼마 전 왕이 외교부 장관도 이거 쉽진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 또 대중 수출 규제 받으면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들 간의 관계는 정상회담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지긴 어렵고 이번 정상회담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서로의 선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 너 이 선 여기 넘지 말고 너 이 선 넘지 마.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경기는 바닥 짚고서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연초만 생각해도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 주도하고 예. 글로벌 인플레이션 다 끌어올리고 그렇죠.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정반대 상황들이 발생했잖아요. 리오프닝 효과가 크게 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돈을 안 썼잖아요. 이게 아닌갑다 하더니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자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닥 짚고 올라온다는 데 동의하고 경제 자체는 좋아진다라고 동의하는데 이게 그 중국 증시와 더 나아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선풍을 일으켜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캐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6 정도 달러 지수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뭐 어제도 그렇지만 엔달러가 지금 150을 넘어갔잖아요. 그쵸.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강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내년에 뭐 약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시나요? 강달러, 약달러 가는지에 대한 기준은 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랑 연준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은 내년도에 이 강달러, 그냥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선 이상에서 계속 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적으로 좀 톤들이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제도 3분기 때까지는 뭐 4.9%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4분기부터는 얘네들도 경제는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금리 부담을 저는 미국이 얼마나 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왼쪽 그림만 한번 먼저 보세요. 그 왼쪽 그림의 파란색 선은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 선이 그 실제 체감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차입 스프레드나 국채금리나 모기지 대출금리 이런 것들 종합해서 연준 내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산출한 금리인데 지금 이 금리가 9월 말자 기준으로 거의 6.9%로 7%에 가깝습니다. 오휴. 현재 미국 금리가 5.5니까 그 시장에서 실제 느끼는 거는 150bp 가까이 정도 높게 체감금리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더해서 지금 3분기까지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고 소비들 되게 좋았잖아요. 이 소비들이 좋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대표적으로 초과 저축 2조 달러 넘게 쌓아놨던 코로나 이후에 정부 지원 효과와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막대하게 쌓아놨던 초과 저축이 미국 소비의 원동력이었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초과 저축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고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초과 저축이 만들어낸 초과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지금 시차를 두고서 꺾이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죠. 수요단에서는 지금 더 이상 물가를 들어올릴 만한 힘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봤을 때도 4분기 때 미국 데이터도 둔화되고 내년도 1분기 때도 둔화가 되면서 미국은 뭐 침체, 뭐 랜딩 여부를 따졌을 때
랜딩 할 것 같고, 그 랜딩의 강도는 뭐 하드 랜딩보다는 최소 소프트 랜딩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도 둔화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이 달러와 약세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딱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처음에 퇴직을 당해도 네네. 퇴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가 사달라는 것도 사주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떨어져 가면서 이제 자녀가 사달라는 걸 못 사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쥐어트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이제 소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이제 곧 나타날 거다. 네. 그러면 연준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맞춰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은 뭐 내년도 상반기 지나면은 인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통 시장은 그런 것들 2분기 인하하건 3분기 인하하건 그거는 미리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의 달러 방향성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완만한 하락세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연준은 그래도 11월, 12월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좀 매파적인 스탠스로 일관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았는데 이들의 과거의 트라우마, 정책 실수의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연준이 1980년도 때 정책 실수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금리 인하 한번 했다가 섣불리 했다가 물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또다시 예측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침체를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거 IMF 데이터인데 예.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1970년도 이후에 전 세계 56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111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힌 사례, 잡히지 못한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인플레이션 통제 성공. 그냥 쉽게 말해 예. 인플레이션 잡힌 횟수를 보는데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64건, 그리고 오일 쇼크 기간에서는 29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0% 겨우 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잡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발생한 게 약간의 뭐 시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1년도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22년도 말, 23년도 말, 24년도 말 아직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잡히는 데까지.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런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물가 빠지는 거 보고서 야 인플레이션 우리가 드디어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다. 2%대 물가 목표치까지는 갈 길을 몰다. 이런 식으로 11월, 12월 FOMC 때까지는 계속 좀 매파적으로 원론적인 매파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어쨌든 좀 소비가 꺾이고 경기가 꺾이고 나면은 뭐 금리는 떨어질지언정 이제 어쨌든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시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실적이 떨어지는데 그 하드 랜딩으로 가면 실적이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되고 하향이 될 수 있겠는데 이미 경기가 연준의 긴축을 해서 침체에 올 거라는 전망들은 작년부터 좀 반영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좀 많이 보시는 장단기 금리 차로 추정한 미국의 침투 확률인데 예. 이미 2022년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시장은 여기서부터 좀 반영을 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완만한 침체, 소프트 랜딩 그 이상으로 침체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기업이익이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막 전반적으로 경제가 더 극심하게 침체가 되고 증시가 나락을 가고 이 현상들은 저는 일어날 가능성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기업도 실적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예. 수출도 바닥찍고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거랑 지금이랑 사이클들이 좀 많이 좀 변하지 않았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클이 진짜 많이 틀어진 거네요. 네, 좀 왜곡이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 터지면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사이클들을 왜곡시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차트로 좀 도식화 해봤는데 오. 그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저희가 그 우라미 구미호의 4계절 장세 그거 있잖아요. 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이렇게 좀 4개 장세로 구분을 해서 보잖아요. 이 사이클이 이제는 잘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순간 하겠죠. 하반기 이후에 하겠죠. 하면은 그냥 금융 장세에 들어가는데 지금 실적 보면 실적 같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 초과 저축, 그리고 그 보복 수요, 이연 수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블록화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 사이클들에게 계속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금융장세, 실적장세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조심히 전망을 해보자면 2분기나 3분기 때는 금리나 시점 들어가는 시기에는 금융이랑 실적 장세를 같이 올 것 같아요. 그거를 도식해 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융 장세 끝나고 나서 금리가 인하한 다음에 이제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기업도 실적 올라오고 금리도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는 좀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금리 내려가는 구간에서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이 구간. 저는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대로 금융 장세니까 내년도에 소비재, 금융, 자동차 이거 당고 쭉 가면은 뭐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이클이 달라진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섹터 선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전략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대로 되면은 이 사이클이 동시에 겹쳐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좋아지는 구간이 2, 3분기 때가 이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걸리면은 코스피 한번 레벨업은 될 것 같은데 뭐 상징적인 레벨이 3,000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랑 달러랑 뭐 환율 같은 게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얘네들 빠지더라도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막 화이팅은 아니고 좀 미지근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빠른 시기 안에 저물가 저금리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막 엄청난 레벨업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그 과정을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중금리 중물가 이 시대가 내년도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 얘기들 종합해 보면은 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어쨌든 이제 한국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환율 때문에 그 돈이 있을 거고 이제 좀 금리 인하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소비도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금리, 중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내년도에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족쇄처럼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좀 키워드는 미지근하다. 네, 미지근한 장세. 온탕 장세. 네, 온탕.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덥지도 않은 온탕 장세. 네. 보통 이럴 때면은 대형 주도주들 말고 좀 캡이 작은 종목 업종에서 주도주가 팡팡팡 나올 때도 많나요? 그쵸.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게 흔히 말해 개별 종목 장세인데 그건 완전히 좀 테마단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얼마든지 수시로 환경이 변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우리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신도시 테마들 이런 것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년도에도 그런 개별 테마들은 언제든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코스피랑 코스닥도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주도 업종이 서로 좀 다르더라고요. 코스피 내에서는 뭐 반도체가 주도 업종일 것 같고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주도주로서의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은 그 복귀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과거 우리나라 이제 증시 역사의 특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코스닥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한 애들이 주도주로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코스닥 전망이 세상에서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실적 그 숫자로도 저희가 다 뽑아서 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뽑아서 볼 수도 있는데 코스닥은 진짜 야수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코스피는 머리로 하는 거고 코스닥은 가슴으로 하는 거고. 저도 뭐 시장을 보는 입장이고 애널리스트로서 전망을 하는 입장인데 코스닥 전망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또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면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좋아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내년도 2, 3분기 때는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게임 이런 그 성장 스타일과 관련 애들 얘네들은 그 한번 기회는 줄 것 같아요. 네, 증시는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 금리도 좀 네.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뭐 전망하기가 제일 전망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확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금통위 때도 하는 총재가 금리 떨어진다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쵸, 좀 이야기 그쵸. 경고성 발언들 했잖아요. 네. 아직은 하는 측에서는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전히 좀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F 시장의 문제들이 계속 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금융주도 되게 저렴한 상태거든요. 네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진짜 밸류가 제일 저렴한 게 뭐냐,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주인데, 네. 정말 싸죠. 네. 밸류에서 정말 싸죠. 싸다 하지만 다들 손은 못 가요. 왜냐하면 더 싸지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그렇죠.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좀 정책 영향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게 은행주를 포함해서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9월달 가을에는 금융주도 성과가 좋았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배당으로서의 성격과 또 경기 방어로서의 성격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주가 성과가 좋았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뭐 위험자산 위축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장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내가 보수적인 투자 잘하면은 금융주는 그냥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수준에서 좀 깔고 가는 거는 괜찮긴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기보다는 경기 민감 쪽이나 반도체주 쪽이나 이쪽으로 좀 더 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내년에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거는 뭐 예. 정말 많은 그쵸. 그 답변이 나오고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분기마다 좀 색깔을 달리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 상단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내년도 시장에 대한 좀 바라보는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색깔들이 시장의 색깔 이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현 시점부터 11월 현 시점부터 내년도 1분기까지는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들 계속 좀 그 안에 영향권에 있을 것 같아요. 겨울. 예. 네, 겨울 구간 3월 전, 봄 전까지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연준 금리나 하는 거는 내년도에 다 알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근데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 교통정리 하려면은 시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느 하우스에서는 이제 내년도 4분기 한다. 아니다. 3분기다. 아니다. 2분기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이거는 내년도 초까지 들어오는 미국의 데이터들 과연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지게 될지 이거를 놓고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단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까지는 매크로 불확실성 장세 좀 이렇게 좀 상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2분기랑 3분기 때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금융장세랑 실적장세랑 좀 같이 오는 그래도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한 구간이 내년도 2, 3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썸머랠리 좀 볼만 하겠네요. 기대를 예, 기대해볼 하고 만한. 있습니다. 예. 뭐 아니면은 또 중간에 또 방송 나와서 또 한번 좀. 아니, 네. 워낙 먼 거리긴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당장에 뭐 다음 예. 주일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경로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때는 정치랑 지정학 장세 미국 대선을 놓고서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그 과정에서 이제 IRA 법안의 수정 가능성과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수정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분기 때는 이 대선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장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4분기 때는 섹터가 우는 섹터, 우는 섹터가 확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공통 분모는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이들의 공통 분모는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들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도주에 대해서 또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 돈 벌려면은 네. 주도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성장이라는 스토리가 계속 형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는 애들이 주도주로서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도별 우리나라 증시의 주도주들인데 2004부터 2007년도까지는 조선기획의 철강, 2010년도부터는 자동차 화학에는 차화정, 네. 2014년은 화장품, 15년이랑 그 다음에 17, 18년은 바이오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주도주가 나왔는데 이들의 공통분모가 지금 말씀드린 실적 성장이라는 내러티브랑 그 다음에 실제 숫자로 보여줬던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유력한 후보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군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안타깝긴 하고 좀 되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들의 자금들이 증시에서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예탁금도 감소를 하고 있고 신용잔고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야 결국에는 내년도 개인 수급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도하는 수급 장세 이들이 수급상 주포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내년도에도 개인들의 수급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아까 보여줬던 연도별로 주도주들에 대한 그 첫 번째 외국인, 두 번째 그림이 기관, 세 번째 개인들의 수급 차트입니다. 누적 순매수 차트인데 예. 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도주의 포문을 여는 거, 주도주의 초반 장세를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인데 중반이나 후반부 때 시세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개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림을 봐도 예. 초반부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다가 그 차화정 장세 때는 빼고 그 다른 시기 때 보면 반도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이때 주도주들 수급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사면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좀 붙으니까 네, 그쵸. 그제서야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네. 시세를 한 번 더 2차 분출을 만들고 그쵸. 나는데 보통 여기서 한번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네. 오히려 개인들이 또 고점에 많이 샀기 때문에 피해를 그쵸. 많이 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개인들 수급 내년도에도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수급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와 동시에 약간 시니컬하지만 야 그러면 개인들 매번 총알바지 하단 말이야? 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좀 그 수익률 부진 총알바지 역할을 안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적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들어와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지. 그런 뒤늦게 것들 들어가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꿀팁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연말로 갈수록 계속 주가가 고꾸라지다 보니까 야, 그 주식 이제 그만하고 그냥 내년도에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러한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히기 쉬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쁜 면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을 보면서 그 시장에 남아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시각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 도움 됐어요. 정말 됐어요.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